자, 그럼 근군 박사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근 박사님은 지금 조정훈 대표님이 이미 설명하셨지만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이시고, 하버드 경제학 박사이시고,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좀 드물게 IMF 모스크바 사무소 상주 대표로 활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과 홍콩을 주로 오가면서 가끔 서울을 들리면서 국제경제와 특히 아시아 경제 전망을 아시아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북방 신남방 내년 새 정부에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 경제와 외교, 안보 같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아웃룩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권 박사님 발표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저명하신 의원님들, 공부 모임인 글로벌 혁신 연구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의 의제는 영내 경제 외교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 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내의 경제 관련한 팩트와 분석을 중심으로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로 보내드렸는데 이거 영어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거시 환경입니다. 두 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요가 국민 총소득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GDP로 지금의 GDP로 보면 500조 정도, 우리나라 예산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이제 해외 수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해외 수요의 성장률이 한국의 내수 성장률보다 추세적으로 앞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외교 협력을 이야기할 때 글로벌 환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후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에서도 결국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동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는 시를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정책 당국자 그리고 정책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법안을 마련하시는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세큘러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적 과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대응책에 치중하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 또는 전투에는 이기지만은 전쟁에서 지는 것은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가 우리 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80년만,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서 처음 보는 가장 큰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중장기 전략의 뿌리를 둔 그러한 경제 외교 협력 방안 도출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에 경제가 어떻고 아니면 내년에 수출이 어떻게 될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정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중요하게 하겠지만은 어떤 구조적 이슈 아니면 큰 트렌드하고 맞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힘들겠죠. 근데 그걸 제가 딱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북방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지금의 국제 질서 또는
심지어는 이제 국제 무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그리고 국회에 계시겠지만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뭐 건국 이후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팬데믹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는 발표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3페이지.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보시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전문기관 전망 평균치가 엑스퍼트 전망 평균치가 4.5%입니다. 4.5%면 한국보다 높죠. 그리고 4.5%인데 올해는 6% 정도 성장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비교하면 성장세가 둔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는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3.5%니까 한국보다 약 100배 정도 높은데 3.5%에 비해서는 아주 견조한 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죠. 둔화가 되긴 하지만은 견조한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할 만한 것은 중국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은 거기 뭐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한 8% 성장인데 내년에 5%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경기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5% 이하로 줄어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나중에 이제 디스커션 할 때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 경제는 사실 올해 반등이 좀 안 돼가지고 약간 연기된 경향도 있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9%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는 3%를 약간 상회할 걸로 보니까 잠재 성장률 이상의 양호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국내 코비드 상황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뭐 아주 간단한 차트이긴 한데 이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 팬데믹 불황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세계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GDP의 레벨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짙은 청색이 현재의 상황이고 옅은 청색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상황입니다. 그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보여주는데 지난 금융위기 때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특이한 점은 굉장히 변동도 빠르다는 거죠. 회복도 빠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망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생산의 감소가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회복하고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를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투자가들도 이게 대해서 작년 초기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팬데믹 불황은 굉장히 특수한 100년 만에 있는 그런 불황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특수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기존의 경기 불황, 그러니까 뭐 1950년대부터를 쭉 봤을 때 경기 불황은 과잉 생산, 과잉 투자, 과잉 차입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부양을 하더라도 3, 4년 정도로 걸립니다. 이제 선진국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거의 뭐 4, 5년 있다가 시작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불황의 요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전개 양상도 우리가 겪었던 또 알고 있는 경기적인 불황과 완전히 판이합니다. 그래서
실정적인 특이점으로는 제가 이제 보여주는 급격한 회복, 그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정도 빨리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뭐 불안한 건 있지만은, 지금 추세로 보면은 2배 정도 빠르게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특이점으로는, 각국별,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또는 비동조화. 그러니까 이거는 각국의 개도국의 수출을 각 지역별로 보여주는 건데, 짙은 청색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고 가장 먼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회복을 견인한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패턴이 바뀌면서 라틴 아메리카하고 그리고 동유럽 국가 그리고 아세안 쪽이 이제 회복을 견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후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도국의 수출 회복을 어떻게 보면 중국만큼 아니지만은 상당히 견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특이점, 예,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별화가 나라별로도 차별화가 됐지만은 산업별로도 회복의 그 차별화가 절없이 큽니다. 그래서 대면 산업인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진하고 국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출 산업의 경우에는 IT하고 코로나 관련 업종은 이미 불황을 극복했고 관광 업종은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7페이지 보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A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물론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더 크긴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내년 후반기면은 글로벌리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수출의 내년 올해 같은 경우에 수출 중심으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내년에도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전판이 되는 거고 수출이 내년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꺾여서 감소한다는 견해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내수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내년에 쉽지 않겠지만은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내년에는 올해 같이 2자리 숫자로 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은 높은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높은 한 자리 숫자로 실질 수출 성장이 가능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명목 수출이 2자리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효과를 고려하면 2자리도 가능한데 실제 숫자는 한 자리 정도 높은 한 자리 뭐 7, 8% 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리 봤을 때 A사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한국도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언을 하자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내년에의 내년에의 수요는 서비스 쪽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비스가 회복이 되면은 오히려 대면이 힘들어서 재화를 소비했던 그런 경우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자제품을 많이 소비했는데 그게 이제 약화가 되면서 오히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시나리오를 짜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그렇게 하는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가 훨씬 더 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업사이드 시나리오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제 내년에 경기가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럼 무슨 근거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수요가 나오느냐 뭐 정부에서도 재정을
뭐 긴축을까지는 않지만은 재정 부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도 오르는데 수요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투자가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코비드가 끝나면서 활성화되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또 하나는 그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축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한국도 저축이 GDP 한 6% 정도 늘은 것 같은데 글로벌리 봐서도 돈을 못 쓰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줬는데 돈을 못 쓰기 때문에 한 5조 달러 정도가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은 GDP 5%, 글로벌 GDP 5% 정도가 저축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비가 되면서 이제 수요를 견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비 투자가 굉장히 설비 투자고 또 재고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또 GDP를 좀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설 수요는 글로벌리 거의 회복했고, 설비 투자는 아직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재화 수요를 늘릴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수출에 유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팩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짧게 한 10분 정도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냈던 프레젠테이션은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은 경기적 요소하고 정책,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아시아의 각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하고 수출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아무래도 가장 선두로 가장 회복을 빠르게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보시면 GDP입니다. 왼쪽은 GDP고 오른쪽은 수출인데 그 다음은 대만 그리고 한국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이제 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아시아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제일 잘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잘했다는 거는 수출을 보도 그렇고 GDP를 봐도 그렇고 그거는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물가는 신흥시장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시아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통화정책이 이제 정상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가장 큰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대처를 잘하면은 유가나 가스 같은 대처를 잘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제 페드 그 다음 페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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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바뀌었는데 재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부양을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 부양 정도가 줄어들긴 하는데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네가티브한 효과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 한국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저희 회사의 뷰는 정상화는 하긴 하되 굉장히 천천히 정상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시장 개입을 해서 지금 국채와 그리고 이제 모기지 관련 채권을 사고 있는데 속도를 빠르게 해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단축해서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에 미국이
연준이 5월, 7월, 11월 3번 정도 인상할 걸로 보고 있고, 그 이후 2023년부터는 약간 천천히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보통 때와는 굉장히 다른 패턴으로 정상화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인플레에 비해서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완화 정도가 줄어드는 거라고 보고 있지 긴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2번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과 같이 뭐 3번씩이나 그렇게 인상을 해야 할 물가나 성장, 일자리 등의 그런 거시적인 이유는 상당히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2번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제 한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은 결국 금융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 부족, 뭐 지금은 다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공급 부족이 이제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 수요보다는 공급 부족이 근원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으로 물론 금리 인상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만으로 또는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여러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005년 8.31 조치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 금리도 올리고 세금도 늘리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제 수급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 정책에서 아마 가면 갈수록 물가 주요 고려 사항이 부동산보다는 결국 물가와 성장, 그리고 일자리 같은 쪽으로 가깝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한국의 일자리 숫자가 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노동 참가율, 특히 20대와 40대 노동 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회복까지 해야만 어느 정도 노동시장이 완전 회복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천천히 일어나는 게 맞을 거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환율하고 시장,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달러를 이야기할 때, 내년 후반에 판데믹이 조금씩 된다고 하면은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시아 수출에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보는데, 이 차트에 보여드리는 것은 한국과 대만의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의 분포인데, 왼쪽 차트가 한국과 대만의 영업이익률의 분포, 오른쪽을 보면은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나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얼마만큼 타격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한국의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저희들이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이고 하청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진이 뭐 0%에서 5%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최소한 이런 수출 기업들의 어떤 수익률 같은 분포도를 보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청의 구조, 그러니까 대만은 하청이거든요. 자기 브랜드가 많이 없고 TSMC만 빼놓고는 다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큰 외국계 기업들한테 하청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비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더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약간 강세가 되더라도 물가라든지 또는 성장률 또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봐서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대만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주식 시장인데요. 약간 차트가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그 동태를 보면은 예전하고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수익 전망하고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괴리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괴리 현상은 한국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 외국인들의 그 국내 주식에 대한 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죠. 1920,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감소를 했는데, 그 반면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어떻게 그러면 실적 전망이 틀린 건 아닌데 어떻게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외국인은 계속 파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반도체 경기의 어떤 특수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특수한 특성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의 주식을 팔 이유는 경제적인 금융적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가 내년에는 반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하려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이고, 또 여러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외국 투자가들은 호재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선진국 편입이 뭐 당장되는 건 아니고 빨라야 2024년이라고 2023년 이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년 202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길게 보는 투자가들은 MSCI 한국이 선진국의 지수가 편입이 되면 상당히 변동성도 줄어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을 선호하는 정도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장기 금리가 특히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3%대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방 위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로 저희들은 10년 금리가 한 내년에 2% 정도 라고 보는데 3%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하방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 후반기가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장기 구조적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 구조적 과제를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개방경제 국가들의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화 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된다. 두 번째, 글로벌 공급 사슬 재편. 세 번째는 인구 고령화. 네 번째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차트는 무역 성장세 둔화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리 봐서도 그렇고 아시아를 봐서도 그렇고 교역 상대국의 소득에 대한 수출 탄력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전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성이 4배 정도, 아시아는 4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1배 이하로 줄었거든요. 1배 이하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교역 상대국이 5% 성장하면 예전에는 한국 수출이 아시아 수출이 20% 늘었는데 4배, 4배로 늘었는데 지금은 교육 상대국이 4% 성장하면은 지금은 아시아 수출이 4%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앞에 차트를 늘려서 1950년대까지 이제 보여주면은 아시다시피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글로벌 무력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인데 90년대 세계 무역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 붕괴하고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서 무역 탄력성이 300까지 치솟았는데 이후에 중국 WTO 가입 등으로 국제무역은 계속 확장을 하고 한국 포함해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던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조기에 이제 극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역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세계 금융위기를 시발로 해서 무역 탄력성이 급격히 감소했고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공조라든지 또는 새로운 대형 무역 상대국의 예전에 구소련이 붕괴한다든지 또는 뭐 중국같이 큰 나라가 새로 세계 경제에 편입한다든지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계 무역 주동이 확 줄었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할 때 수출이 견인을 했지만은 추세로 보면은 무역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하나의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지정학적 패권 경쟁이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을 이제 무역 갈등의 어떤 이유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 차트는 미국의 제조업 고용 숫자입니다. 아래 숫자를 보시면은 중국이 WTO에 들어간 게 2001년 12월인데 그때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거의 한 보시다시피 2005년, 2007년까지 보면은 거의 한 300만 정도, 200만 정도, 300만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다시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미중 무역 갈등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정학적인 측면, 뭐 패권 경쟁이나 시작됐지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굉장히 절실한 문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제조업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자체의 어떤 고용 시장의 불안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정책 과제이고 그런 점을 보더라도 어떤 미중 현재의 갈등 같은 것이 단기 해소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외 무역 정책을 뭐 100년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이거는 미국의 관세입니다. 수입 관세인데 수입 관세가 예전에 굉장히 높았죠. 예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1945년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트럼프 오면서 다시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줄기에서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 새롭다라든지 또는 뭐 비정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투 노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투 노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시각에 따라서는 45년 이후에 팩스 아메리카라고 대표되는 그런 뭐 국제 무역 활성화 그리고 뭐 무역 자유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큰 줄기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그런 중국 뭐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혜택을 받았던 그런 수출 규제 경제 성장 모델이 45년 이후에는 먹혔지만은 그전에는 먹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재편입니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무역하고 무역 갈등과 관련이 있지만은 그 자체의 동력이 있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 그동안 한 20년간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는데 결국은 중국의 소위 말하는 노동 단위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계산해보면 대만보다 높은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들어갈 때에는 미국 대비 노동 평균 비용이 뭐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사이 20년 사이에 올라가지고 한 70%, 65%까지 올랐고 한국에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결국은 이제 공급막 재편의 하나의 경제적인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국 자체의 경제 정책도 굉장히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왼쪽 차트를 보여주면은 그동안 중국이 소위 말하는 수입 대체 또는 뭡니까 수입 대체 또는 공급 사슬 내재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던 것을 다 이제 국내 생산하는 쪽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이제 이렇게 내수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비율이 쭉 올라갔는데 오른쪽은 이제 나라별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러한 그 가공무역, 프로세싱 트레이드가 감소되면서 중국 자체의 어떤 수요는 늘어났는데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영향력은 나라별로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변화율을 보여주는데 말레이시아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대한 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는 레벨을 보여주는 거, 오른쪽은 변화율인데 오른쪽 차트를 보면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2017년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중국의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GDP 대비로 2% 이상 올랐는데 한국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줄은 이유는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내수보다는 결국은 이제 해외 수출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내수에 대한 수출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말하면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가공무역의 비중은 늘어난다. 가공무역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이나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중국에 생산을 못하는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건데 바꿔 말하면은 중국은 한국의 내수 의존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출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부가가치와 그리고 이제 총 수출량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차트를 보면은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부가가치가 GDP의 5%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5% 정도 되지 않고 수출 전체를 따지면 GDP 한 14%예요. 14%인데 부가가치를 봐서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수출했는데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경우 보는 거 빼고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또 수출할 때 우리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부가가치 한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만 보면은 14%에서 5%를 줄어듭니다. 5%를 줄어들고 주 중요한 것은 이중무역 갈등 그리고 팬데믹 이후 미국 시장이 달라지면서 미국에 대한 인지도 늘고 중국에 인지도 줄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미국 중국에 대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전체적인 수출이 얼마냐 왜냐하면 그게 중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중국에서 창출되느냐 한국이 수출했을 때 그거를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다음 27페이지 네. 세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차트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를 비교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를 비교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15년, 20년 전에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고령화 수준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일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2030년 정도 되면 10년 후죠. 10년 후에는
일본이 그러니까 2000년대 초기에 됐던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접근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재정 적자와 GDP 대비로 뭐 정부의 뭐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지금 한국은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수출 중심국 대만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재정 중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국회에서 중요한 하겠지만은 앞으로 중장기 재정을 우리 고령화에 맞춰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고령화, 예.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예, 고령화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령화가 되면은 사람들의 소비, 아니요, 그 앞에.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은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데, 많은 경우에는 고령화되는 경우에는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 위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 의료, 금융, 오락 등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소비하게 되고, 그 반면에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재화 소비는 줄어드는데, 그런 그 추세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재화 무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수출, 이제 뭐 영내 무슨 경제 협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직도 이제 주로 이제 수출은 재화를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결국 아세안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중국도 고령화되고 있고 뭐 이렇게 추세가 물론 일부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고령화가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수출 쪽으로 이제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 차트는 추세적으로 볼 때 전체 수출을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수출이 확 줄었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이제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패턴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협력 또는 이제 무역 협상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대화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강점이 무슨 그 뭐 관광, 오락 또는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인터넷, 그리고 무슨 뭐 데이터 서비스 뭐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페이지. 이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저탄소 전환인데,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니까 차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차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는데, 저탄소 정책에서 원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왼쪽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쭉 늘어왔고 OECD는 줄었다. 오른쪽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에너지 컴포지션을 구성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리뉴어블 그러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늘었지만은 동시에 또 저기 내추럴 가스하고 오일은 상당히 이제 스테이블했는데, 뉴클리어 원전의 어떤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감소했습니다. 한 20% 포인트가 줄었는데, 이걸 뭐 계속 하든 안 하든 결국은 정책 당국이 판단할 일이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저탄소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이제 원전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올해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분 정도 생각했는데, 여기서 발제를 마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디스커션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